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이번에도 오랜만에 찾아왔죠? 23년에 들어서 정말 작업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쉬는 날이 많았어가지고 이때쯤에는 유튜브 활동을 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진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이 들어와가지고 부산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이번에도 작은 영화였어요. 그런데 제가 출연하는 날짜는 금요일과 화요일 이렇게 이틀밖에 없는데 그 제작사 측에서 숙소를 일주일치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텀 기간에 다녀오기도 좀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교통비 지원이 안 되거든요. 교통비가 꽤 크기 때문에 그냥 숙소에 계속 지내면서 안에서 연기 고민도 많이 하고, 또 틈틈이 부산 여행도 잘 한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지인들 만나기도 했었고, 또 제 고향 친구가 내려오기도 했었고, 좋은 시간 보냈어요. 부산 여행을 하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영상 편집을 해서 업로드하고 싶네요. 그런데 만들어 보고 좀 부끄럽다 싶으면 회원 영상으로 올리고요. 별로 안 부끄러우면 그냥 일반 영상으로 모두가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번 영화 촬영에서 좀 신기했던 점은, 대본을 받았을 때 20대 시절과 노년 시절 이야기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당연히 제 역할에 그 노년 배우님이 계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20대 연기를 제가 하고 나서 그대로 저한테 노인 분장을 해서 노인 연기까지 하는 거예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몇 년 동안 오디오북을 하면서 단련된 노인 연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달까? 말은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지만 촬영 기간 내내 좀 힘들었어요. 정말 많은 공부를 했고, 또 제가 얼마나 아직도 많이 부족한가 그걸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좀 무섭긴 해요. 네, 일주일 동안 부산에 있다가 오늘 막 서울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업로드 한 지가 꽤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꼭 촬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 사설은 그만 각설하고 오디오북 읽어드릴게요. 이번에도 셜록 홈즈 시리즈고요. 제목은 기어다니는 남자. 이제 정말 셜록 홈즈 시리즈가 몇 편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컨텐츠는 뭘 어떤 걸 할지 아마 조만간 제 채널 커뮤니티에 설문조사를 올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읽어드리는 기어다니는 남자, 1923년에 집필된 작품이고요. 제가 저번에 읽어드렸던 토르교 사건 바로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보시는 시점에서 우측 상단에 토르교 사건 버튼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거 안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이어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듣고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기어다니는 남자. 20년 전쯤 런던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프레스버리 교수 관련 사건에 대한 셜록 홈즈의 의견은 늘 똑같았다. 이 특이한 사건을 내가 책으로 출판해서 당시 대학가를 떠돌던 추악한 소문들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사건을 공개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꽤나 기이한 이 사건은 내 친구의 수많은 모험 기록을 보관한 내 양철 상자 속에 묻혀 있었다. 그런데 마침내 우리가 이 사건을 공개해도 좋단 허락이 떨어졌다. 아직도 독자들 앞에 내놓기엔 어느 정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말이다. 내가 홈즈의 간결한 전보를 받은 것은 1903년 9월 초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다. 괜찮으면 당장 와. 안 괜찮더라도 와. SH. 요즘 우리 둘 사이의 관계는 좀 특이했다. 그에겐 몇 가지 꼭 지켜야 할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덧
나도 그 습관들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난 바이올린, 샥 담배, 오래된 검은색 파이프, 색인 자료집,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중요한 것들과 같은 존재였다. 활동적인 조사가 필요하거나 믿을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할 때 내 역할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난 늘 유용했다. 난 그의 마음을 갈고 닦는 숫돌이었다. 그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좋아했다. 물론 나 들으라고 말한다기보단 침대를 앞에 두고 말한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습관들 덕분에 난 사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내 의견을 말할 수도 있었다. 물론 내 느려터진 사고체계가 그를 짜증나게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의 불꽃 같은 직관과 그 느낌을 더 생생하고 신속하게 반짝이도록 만드는 자극제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 사이에서 내가 아는 보잘것없는 역할이었다. 베이커가에 도착했을 때 홈즈는 안락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무릎을 끌어안고 파이프를 입에 문 채 미간을 잔뜩 찡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뭔가 성가신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손을 흔들어 내 낡은 안락 의자를 가리켰을 뿐 내 존재를 까맣게 잊은 것처럼 그대로 앉아 있었다. 반 시간이 지나서야 화들짝 몽상에서 깨어난 그는 특유의 묘한 미소를 지으며 한때 내 집이었던 곳으로 돌아온 나를 맞이했다. 어서 와, 왓슨. 생각에 빠져서 반겨주지도 못했구만. 24시간 전에 좀 기이한 사건을 맡았는데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를 생각해야 했거든. 수사를 할 때 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짧은 논문을 써볼까 진지하게 생각 중이야. 하지만 홈즈, 그건 전에 이미 썼잖아. 블러드 하운드, 슬루스 하운드. 내가 말했다. 아니야, 왓슨. 분명해진 측면도 물론 있지만 훨씬 더 미미한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 너도 밤나무집 사건에서 내가 아이의 마음을 읽고 그것으로부터 추리해서 거만하고 매우 고상한 척하던 그의 아버지의 범죄 행각을 밝혀냈던 거. 자네도 아마 기억할 거야. 물론이지. 기억하다 마다. 그 연장선상에서 걔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 걔는 가족의 생활을 반영하지. 혹시 우울한 가정에서 유쾌한 개를 봤나? 행복한 가정에서 우울한 개를 봤냐고.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이 사는 집에는 으르렁거리는 개가 있고 위험한 사람들이 사는 집에는 위험한 개가 있기 마련이라고. 그러니까 개의 성향이 바뀌었다면 그 집 사람들의 성향이 바뀌었단 뜻이야. 난 고개를 저었다. 홈즈, 그건 좀 너무 나간 것 같은데? 내가 말했다. 그는 파이프에 다시 담배를 채우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마치 내 말을 전혀 듣지 못한 것 같았다. 지금 말한 것을 내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사건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면 실마리가 풀릴 거야. 이 사건은 엉켜버린 실뭉치 같아. 그 실뭉치에서 느슨한 다른 한쪽 끝을 찾고 있는데 그 느슨한 한쪽 끝에 이런 질문이 놓여 있어. 왜 프레스버리 교수의 충직한 울프 하운드 로이가 주인을 물려고 했을까? 난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좀 실망스러웠다. 이런 시시한 질문이나 하려고 바쁘게 일하고 있는 날 불러낸 건가? 홈즈가 흘낀 나를 건너다 보았다. 왓슨, 자넨 도무지 달라진 게 없구만. 가장 중대한 문제는 가장 사소한 것들에 달려있다는 걸 아직도 모르나? 그건 둘째 치더라도 늙은 철학자가 자네도 물론
프레스버리 교수 알지? 캠퍼드 대학의 그 유명한 생리학자 말이야. 그런 사람이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헌신적인 친구, 그 울프 하운드에게 2번이나 공격당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어떻게 생각해? 걔가 미쳤나 보군. 물론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지. 하지만 그 걔는 다른 사람은 전혀 공격하지 않았어. 이 특별한 경우 말고는 평소에 주의를 성가시게 하는 일도 없었고. 이상해, 왓슨. 이건 정말로 이상해. 응?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베넷 씨가 벌써 도착했나 보구만. 그가 오기 전에 자네와 더 긴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계단을 올라오는 빠른 발소리가 들리고 문을 두드리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잠시 후 새로운 의뢰인이 나타났다. 키가 훤칠하게 크고 잘생긴 30대 초반의 그 젊은이는 옷차림도 세련되고 우아했지만 태도만큼은 보통 그 나이 정도의 남자답게 침착하기보다는 어린 학생처럼 좀 수줍었다. 그는 홈즈와 악수를 하고 나서 좀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아니 홈즈 씨, 이건 무척 민감한 문제예요. 저와 프레스버리 교수가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어떤 관계인지 생각해 보세요. 전 정말로 다른 사람들 앞에선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가 말했다. 걱정 마세요, 베넷 씨. 왓슨 박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게다가 이 사건을 조사할 때 꼭 필요한 조수이기도 하고요. 예, 좋아요, 홈즈 씨. 하지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왓슨, 여기 있는 이 신사 트레버 베넷 씨는 위대한 과학자 프레스버리 교수의 전문 조수야. 현재 그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고 그의 외동딸과 약혼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베넷 씨가 이 사건에서 교수에 대해 신의와 헌신을 보여줘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이상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거야.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홈즈 씨. 그게 제 목적이고요. 왓슨 박사도 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아직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인 사실부터 알려드리는 게 좋겠군요. 그건 내가 설명하죠. 내가 이 사건을 순서대로 옳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왓슨, 프레스버리 교수는 유럽 전체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 사람이야. 평생 학구적인 삶을 살았고 스캔들에 휘말린 적도 전혀 없었지. 부인과 사별한 뒤에 딸 이디스와 살고 있어. 그는 내가 알기로는 매우 남자답고 긍정적인 사람이야. 어떤 사람들은 호전적인 성격이라고 설명하겠지만, 그런데 몇 달 전에 문제가 생겼고 그때 삶의 흐름이 깨졌어. 그는 지금 61세인데 비교 해부학의 권위자이자 동료인 모피 교수의 딸과 약혼을 했어. 내가 알기로는 노인다운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청소년처럼 광란에 가까운 열정이었다더구만. 세상 그 누구도 연인에게 그보다 더 헌신적일 수가 없을 정도였대. 앨리스 모피는 지성과 미모를 모두 갖춘 완벽한 소녀였기 때문에 교수가 그렇게 홀딱 반한 것도 뭐 이해할만 했지. 하지만 그의 가족들은 그 약혼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했어. 우리도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방문자가 말했다. 맞아. 과하고 좀 폭력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일이었지. 어쨌든 프레스버리 교수가 부자였기 때문인진 몰라도 그녀의 아버지는 반대하지 않았어. 하지만 딸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그녀에게 청혼한 사람이 몇 있었어. 세속적인 관점으로 볼 때 돈이나 명예는 교수보다 못했겠지만 적어도
나이만큼은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었다고. 그런데 교수의 기이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교수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오직 나이뿐이었지. 이 무렵부터 갑자기 교수의 일상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교수가 전에는 절대로 하지 않던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야.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서 2주나 지난 뒤에 여행에 지친 기색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뒤에도 그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말하지 않았어. 원래 솔직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야. 그런데 여기 있는 베넷 씨가 프라하에 사는 친구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프라하에서 프레스버리 교수를 봤다며 비록 이야기를 나누진 못했지만 무척 반가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대. 덕분에 프레스버리 교수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우연히 알게 되었지. 이제부터가 중요해. 그때부터 교수에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어. 그는 은밀하고 교활해졌지. 주변 사람들은 늘 교수가 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의 훌륭한 자질들을 뭔가가 어둡게 가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하지만 그의 지성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 그의 강의는 여느 때처럼 훌륭했지. 그런데도 늘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어. 불길하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무언가가 느껴졌어. 아버지에게 헌신적이었던 그의 딸은 아버지에게 씌어있는 이 가면을 벗겨내려고 무척 애를 썼지. 물론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하지만 모두 헛수고였어. 그럼 베넷 씨, 그 편지들에 대해선 직접 설명해 주시죠. 예. 왓슨 박사님, 교수님은 저에게 비밀이 없었어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제가 그의 아들이나 형제였더라도 이보다 더 완벽한 신뢰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비서로서 전 교수님에게 온 모든 편지를 미리 열어보고 종류별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여행에서 돌아온 뒤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런던에서 오는 편지들 중에서 우표 밑에 십자가 표시가 있는 곳은 미리 열어보지 말고 따로 챙겨두라고 하더군요. 그런 편지가 몇 개 왔는데 모두 런던 동부 중앙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었고 글씨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쓴 글씨 같았습니다. 교수님이 그 편지에 답장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손을 거치거나 우리가 운영하는 우표물 바구니를 거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얘기도요. 홈즈가 말했다. 참, 상자. 교수님은 여행에서 돌아올 때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어요. 독일을 연상시키는 특이한 문양이 조각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럽 대륙에서 사오셨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은 그 상자를 도구를 모아두는 찬장에 올려놓았어요. 어느 날 제가 캐뉼라 주사기를 찾다가 상자를 잠깐 들었는데 어찌나 화를 내는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호기심에 살짝 들어봤을 뿐인데 말이죠. 그런 일이 일어난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전 마음 깊이 상처를 받았어요. 어쩌다 우연히 상자를 만진 것뿐이라고 설명해도 저녁 내내 교수님은 저를 냉혹하게 쳐다보았고 그 일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베넷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날은 7월 2일이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정말 훌륭한 증인이군요. 날짜가 필요할지도 몰랐거든요. 홈즈가 말했다. 훌륭한 선생님들한테서 배운 방식이죠. 교수님의 행동이 이상해진 뒤로 그분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첩에 날짜까지 기록한 거예요. 로이가 서재로 들어가던 교수님을 공격했던 날도 7월 2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7월 20일에도 같은 기록이 있네요. 그래서 우린 로이를 마구간으로 쫓아내야 했습니다. 무척 사랑스럽고 다정한 그녀는 제 얘기가 너무 지루한가요? 베넷 씨가 비난하는 투로 말했다. 홈즈가 전혀 듣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굳은 얼굴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던 홈즈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특이해. 정말로 특이해. 홈즈가 중얼거렸다. 이렇게 자세한 부분까진 나도 몰랐군요. 베넷 씨, 이제 기본적인 사실들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새로운 사실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우리의 방문자의 쾌활하고 정직한 얼굴이 흐려졌다. 뭔가 암울한 기억이 떠오른 모양이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저께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이루고 누워서 뒤척이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뭔가 숨을 죽인 듯 무딘 소리가 들렸어요. 전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엿봤습니다. 일단 교수님이 복도 끝에 있는 방에서 주무신다는 것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날짜가 언제였죠? 홈즈가 물었다. 우리의 방문자는 불쑥 끼어든 질문에 짜증이 난 게 분명했다. 아까 그저께 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9월 4일이요. 홈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계속하세요. 홈즈가 말했다. 교수님은 복도 끝에 있는 방에서 주무시니까 계단 쪽으로 가려면 제 방문 앞을 지나가야 합니다.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어요, 홈즈 씨. 전 웬만한 사람들보다 강심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보곤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복도 중간에 있는 자그마한 창문으로 달빛이 창문 크기만큼 비춰들고 있었을 뿐이었죠. 뭔가 잔뜩 웅크린 형체가 복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으로 비춰드는 빛 속에서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건 바로 교수님이었어요. 아니, 교수님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홈즈 씨, 기억하고 있었다니까요? 그것도 손과 무릎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 기억하는 거였어요. 얼굴은 손 사이에 묻고요. 그런데도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전 너무 놀라 몸이 굳었지만 교수님이 제 문 앞까지 왔을 땐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뭔가 도와드릴 게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대답이 완전 별났어요. 교수님은 벌떡 일어서더니 저에게 악랄한 막말을 퍼붓곤 급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1시간이나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더군요. 아마 날이 샌 뒤에나 돌아오신 게 분명합니다. 왓슨, 어떻게 생각해? 희귀한 표본을 보여주며 묻는 병리학자처럼 홈즈가 물었다. 혹시 요통이 아닐까? 왜 요통이 너무 심하면 그런 식으로 걷게 된다고 하더라고. 세상에 요통보다 심한 고통은 없다잖아. 좋아, 왓슨. 전엔 항상 우리가 입장을 확실히 정할 수 있게 해준다니까. 하지만 요통은 아닌 것 같아. 순식간에 교수가 똑바로 일어섰다고 했잖아. 건강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교수님을 알고 지낸 지난 몇 년 동안 지금보다 더 힘이 좋은 때는 없었는걸요. 이제 제가 아는 건 다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고 우린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도무지 모르겠는데 뭔가 강력한 재난을 향해 표류하고 있단 불길한 예감이 계속됩니다. 이디스도 그렇고
프레스버리 양도 저와 똑같은 느낌이라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베네시가 말했다. 확실히 매우 이상하고 의미심장한 경우군요. 어떻게 생각해 왔어? 의료인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인 것 같아. 노신사가 열렬한 연애 감정 때문에 대뇌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닐까 싶어. 해외로 여행을 떠났던 것도 그런 열정을 스스로 깨뜨리려는 시도였을까 싶고, 그리고 편지와 상자는 뭔가 개인적인 거래와 관계된 그런 거일 거야. 상자 안에 대출받은 문서나 증권 같은 걸 넣어두었겠지. 내가 말했다.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울프 하운드가 주인을 물진 않잖아. 아니지, 그게 아니야, 왓슨.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고.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단지... 셜록 홈즈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진 절대로 알 수가 없었다. 바로 그 순간에 젊은 아가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녀를 보자 베네시가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더니 그녀를 향해 두 손을 앞으로 쭉 뻗고 달려갔다. 이디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당신을 따라와야 할 것 같았어요. 난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거기 혼자 있는 건 너무 끔찍하다고요. 홈즈씨, 아까 말씀드린 제 약혼녀예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왓슨? 홈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프레스버리야, 내 생각엔 뭔가 새로운 일이 생겨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달려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의 새로운 방문자, 전형적인 영국 타입의 밝고 건강한 아가씨는 베네시 옆에 앉아있다가 홈즈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베네시가 호텔에 없기에 아마 여기에 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에게 사건을 의뢰할 거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홈즈씨, 불쌍한 제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프레스버리야, 저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사건이 너무 모호해요. 아마도 지금 아가씨가 말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새로운 빛을 던져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젯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홈즈씨. 아버진 어제 하루 종일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동안 본인이 한 일조차 기억하지 못할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럴 땐 꼭 꿈속에 사는 것 같았어요. 어제가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껍데기는 아버지였지만 그건 분명히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말해주시죠. 한밤중에 개가 어찌나 격렬하게 짖어댔는지 잠에서 깼습니다. 불쌍한 로이는 지금 마구간 앞에 묶여 있어요. 전 요즘 늘 방문을 잠그고 자요. 그러니까 베네시가 말씀드렸겠지만 우리 모두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제 방은 3층에 있어요. 창문에 블라인드를 치지 않아서 밝은 달빛이 비쳐들고 있었어요. 개가 미친 듯이 짖어대는 소리를 들으며 전 그대로 누운 채 달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버지가 창문에서 저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홈즈씨,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무서워서 죽을 뻔했어요. 아버지는 한 손은 창틀에 대고 다른 한 손으론 창문을 밀어 올리려고 했어요. 그때 창문이 열렸다면 전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절대로 헛것을 본 게 아니에요, 홈즈씨. 절대 환상이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아마 한 20초쯤 될 거예요. 전 완전히 얼어붙은 채 그 얼굴을 지켜보았어요. 그것이 사라진 뒤에도 전 침대에서 튀어나와 창밖을 내다볼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침까진 전 그렇게 얼어붙은 채 벌벌 떨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아버진 신경이 매우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지만 간밤의 일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그랬고요. 다만 시내에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이리 온 거예요. 홈즈는 프레스버리 양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다. 아니, 아가씨. 방이 3층이라고 하셨죠? 정원에 그렇게 긴 사다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홈즈 씨. 그래서 더 놀랍다는 거예요. 도대체 창문까지 올라올 방법이 없는데 아버지가 창문에 있었으니까요. 날짜가 9월 5일이군요. 확실히 그게 문제를 복잡하게 합니다. 홈즈가 말했다. 이번엔 젊은 아가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날짜를 언급하신 것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홈즈 씨, 날짜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베네시가 물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아직은 정보가 충분하지 않군요. 설마 달의 단계와 관련된 정신 이상 증세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봐야 하니까 수첩을 놓고 가세요. 왓슨,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졌어. 아가씨 말로는 아버지가 특정 날짜에 일어난 일을 거의 또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내 생각엔 아가씨의 직관이 분명히 오라. 그럼 그런 날짜에 약속했던 것처럼 교수를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교수는 자기가 기억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할 거고 우린 교수 가까이에서 그를 관찰하며 사건을 조사하는 거야. 훌륭한 작전이에요. 하지만 미리 경고하는데 교수님은 화를 잘 내고 굉장히 폭력적이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베네시가 말했다. 홈즈는 미소를 지었다. 내 추리가 맞는다면 우리가 당장 그곳에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유력한 이유죠. 베네시, 내일 캠퍼드에서 만납시다. 왓슨, 거기 체커스라는 여관이 있는데 늘 고급 와인과 깨끗한 침대보를 제공하는 곳이야. 그리 편하진 않겠지만 앞으로 며칠 동안 그곳에서 지내야겠어. 월요일 아침에 우리는 그 유명한 대학 도시로 향했다. 아무데도 매이지 않은 홈즈 입장에서야 쉬운 일이겠지만 늘 정신없이 바쁘고 예약 환자도 많은 내 입장에선 이렇게 시간을 내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홈즈는 전에 말한 그 오래된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 때까지 사건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왓슨, 점심 식사 직전에 교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11시에 강의가 끝나면 다음 강의까지는 집에 있을 거거든. 무엇 때문에 방문했다고 말할 건데? 홈즈는 수첩을 힐끗 보았다. 8월 26일에 교수는 흥분 상태였어. 그런 시기에 자기가 뭘 했는지 기억도 흐릿할 테니까 우리가 그날 약속한 것 때문에 왔다고 주장하면 교수도 감이 아니라고 잡아댈 수는 없을 거야. 그러면 좀 뻔뻔해져야 하는데 할 수 있겠어? 노력해 보는 수밖에. 와, 굉장히 왓슨. 노력해 보는 수밖에. 마치 회사의 좌우명 같아. 그럼 이 지역에 사는 친절한 사람이 우리를 안내해 줄 거야. 멋지게 생긴 마부가 못지않게 멋지고 말쑥한 이륜마차에 우릴 태우고 줄지어선 대학 건물들 사이로 달려갔다. 마지막 가로수가 늘어선 길로 접어드니 잔디밭으로 둘러싸이고 보랏빛 등나무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집이 나타났다. 안락함을 넘어 사치스러움이 느껴지는 집이었다.
우리가 마차에서 내리자 창문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이 나타나 짙은 눈썹 아래 커다란 뿔테 안경 너머로 우릴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잠시 후 우린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우릴 런던에서 여기까지 오게 한 기이한 과학자가 우리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태도나 외모 어디에도 기이하거나 괴팍한 구석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키가 크고 진지하고 퉁퉁하고 체격이 큰 사람으로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교수다운 품위를 지니고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눈이었다. 예리하고 꿰뚫어 보는 듯하고 너무나 영리해서 교활해 보일 정도였다. 교수는 우리 명함을 들여다보았다. 앉으시지요. 두 분 무슨 일이신가요? 홈즈는 유쾌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건 제가 지금 막 여쭤보려던 건데요, 교수님. 나한테요?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우린 캔버드의 프레스버리 교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신단 말을 듣고 온 겁니다. 아, 그래요? 들었다고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강렬한 회색 눈동자에 악랄한 성광이 번쩍 일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그 문제는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제가 실수한 거라도 큰 해를 끼치진 않았을 테지만 아무튼 사과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이 문제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흥미가 생겼거든요. 그런 부탁을 받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편지나 전보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설마 내가 선생을 불렀다고 주장할 셈은 아니겠지요?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아니지, 말씀을 하셔야지. 선생이 대답을 하든 말든 쉽게 알려줄 사람이 있지요. 그는 방을 가로질러 걸어가서 벨을 눌렀다. 벨소리를 듣고 우리가 런던에서 만났던 베넷 씨가 나타났다. 들어와, 베넷. 이 두 신사가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런던에서 오셨다는구만. 내 편지를 자네가 다 관리하니 알겠지. 편지든 뭐든 홈즈라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있었나? 아니요, 교수님. 베넷이 얼굴을 붉히면서 대답했다. 결정적이군. 교수는 환한 눈으로 내 동료를 노려다 보았다. 자, 선생. 교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두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선생이 여기 왜 왔는지 정말 수상하군요. 홈즈는 어깨를 으쓱했다. 하하. 불필요하게 침입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론 부족하오, 홈즈 씨. 노인은 비명처럼 높은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악랄한 얼굴이었다. 교수는 문을 가로막고 서서 격렬하게 두 손을 흔들며 말했다. 여기서 쉽게 빠져나갈 순 없지. 교수의 얼굴에 경련이 일더니 씩 웃으며 횡설수설 무의미한 분노를 쏟아냈다. 베넷 씨가 말리지 않았다면 우린 방에서 나오는데 꽤 애를 먹었을 터였다. 교수님! 교수님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세요. 대학의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시려고요. 홈즈 씨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무리하게 대하시면 안 돼요. 베넷 씨가 외쳤다. 교수를 그렇게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잔뜩 골인한 우리의 주인공이 문에서 비켜섰다. 우린 얼른 집 밖으로 나와 조용한 가로수길로 들어섰다. 홈즈는 이 일 때문에 무척 신이 난 모양이었다. 우리의 학식 높은 친구의 신경에 좀 문제가 생긴 모양이야. 침입한 방식은 좀 조잡했지만
그래도 내가 바라던 대로 교수와 개인적으로 만났으니까 뭐 됐지. 응? 워슨, 교수가 우릴 쫓아오나 봐. 악당이 우릴 뒤쫓고 있어. 홈즈가 말했다.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다행히도 길모퉁이를 돌아 나타난 사람은 무시무시한 교수가 아니라 그의 조수였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우리에게 달려왔다. 저 정말 죄송해요, 험주 씨. 사과하고 싶었어요. 베넷 씨, 그럴 필요 없습니다. 흔히 겪는 일인걸요. 이제껏 그렇게 화내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수님 딸과 제가 왜 그렇게 놀랐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교수님의 존씨는 아주 멀쩡하다니까요. 아주 멀쩡합니다. 너무 멀쩡하죠. 내가 잘못 계산한 거요. 생각보다 기억이 훨씬 더 분명하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프레스버리 양의 방 창문을 볼 수 있을까요? 홈즈가 말했다. 베넷 씨는 관목 사이를 헤치고 우릴 집 한쪽으로 안내했다. 저기 왼쪽에서 두 번째 창문이에요. 세상에. 거의 접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래쪽에 동굴이 있고 송수관도 있어서 발을 디딜 수는 있겠군요. 해봤는데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베넷 씨가 말했다. 그랬을 겁니다. 보통 사람에겐 분명히 시도하는 것조차 너무 위험한 일일 거예요. 험주 씨, 말씀드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이 편지를 보내는 런던의 남자 주소를 알아냈어요. 아마 오늘 아침에 편지를 쓴 모양인데 앞지에 주소가 남아있더라고요. 신뢰받는 비서가 할 일은 아니지만 달리 어쩌겠어요. 홈즈는 종이를 힐끗 쳐다보곤 주머니에 넣었다. 도라기라. 이상한 이름이군요. 슬라브 게일 것 같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단서요. 베넷 씨, 우린 오늘 오후에 런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더 머물 이유가 없어졌어요. 뭐 교수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미쳤다는 걸 증명할 수도 없으니까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이제 우린 대체 어떻게 해요? 조금만 참아요, 베넷 씨. 상황이 곧 절정으로 치달을 겁니다. 내 생각대로라면 다음 주 화요일에 위기가 닥칠 거예요. 그땐 우리도 캠버드에 와 있을 겁니다. 그동안 힘드시겠지만 프레스버리 양은 그대로 런던에 머무는 게 좋을 것 같소. 예, 그거야 얼마든지요. 위험이 모두 사라졌다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때까지 런던에 머물게 하세요. 그리고 그동안은 교수가 무슨 짓을 하든 방해하지 말고 놔두십시오. 기분이 좋기만 하면 별일 없을 겁니다. 저기 교수님이 있어요. 베넷이 깜짝 놀라 조그맣게 속삭였다. 우린 나뭇가지 사이로 키 큰 교수가 현관 밖으로 나와 똑바로 서서 주위를 둘러보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두 손을 앞쪽으로 흔들며 머리를 이리저리 돌렸다. 베넷 씨는 우리에게 손을 흔들곤 급히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다. 곧 그가 교수와 함께 서 있는 것이 보였고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심지어 격렬하게까지 느껴졌다. 그 노신사에 대해 두 가지는 분명해졌어. 잠깐 봤을 뿐이지만 그의 두뇌가 얼마나 명석하고 논리적인지 깜짝 놀랐다고. 그리고 아주 폭발적인 성격이야. 이제 탐정이 자기 뒤를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분명히 가족 중 누군가가 의뢰했을 거라고 의심할 거고 그 지점에서 분명히 폭발하겠지. 베넷 그 친구가 한동안 꽤나 불편하게 지내겠구만.
호텔 쪽으로 걸어가면서 홈즈가 말했다. 도중에 홈즈는 우체국에 들러서 전보를 보냈다. 저녁에 답신이 오자 바로 나에게 보여주었다. 커머셜 도로에 가서 도락을 보았음. 슬라브계 사람, 보헤미안, 노인, 대형 잡화점 운영, 머서는 자네를 만났을 때부터 줄곧 내 일상적인 업무를 도와준 친구지. 교수가 비밀리에 서신을 주고받은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야. 국적을 보니 교수가 프라하에 갔던 곳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뭔지는 몰라도 뭔가 관련된 게 있다니까 감사하구만. 내가 보기엔 현재 우리 앞엔 서로 아무 관련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사건들만 줄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사나워진 울프 하운드와 보헤미아 방문 사이에, 아니면 한밤중에 복도를 기어다니는 남자 사이에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 무엇보다 가장 큰 수수께끼는 자네의 날짜 타령이야. 홈즈는 미소를 지으며 두 손을 비볐다. 우린 그 오래된 호텔방 안에서 전에 홈즈가 말했던 유명한 와인 한 병이 놓인 탁자에 마주 앉았다. 그럼 날짜부터 먼저 보자고. 홈즈는 손가락 끝을 맞대고 마치 수업 시간에 강의하는 것처럼 말했다. 이 훌륭한 젊은이의 수첩을 보면 7월 2일에 처음으로 문제가 있었어. 그리고 그 이후로는 9일 간격으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 지금까지 내 기억으론 딱 한 번 예외가 있었고, 따라서 8월 26일에 문제가 생기고 마지막으로 9월 3일 금요일에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건 역시 딱 맞아떨어져. 이건 절대로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난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이런 가설을 세울 수가 있지. 교수는 9일마다 뭔가 강력한 약을 복용한다. 그 약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긴 하지만 매우 유독한 효과가 있다. 그의 타고난 폭력적인 성향은 그 약 때문에 더 강화된다. 그는 프라하에 가 있는 동안 이 약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런던의 보헤미안 중개인한테서 약을 공급받는다. 서로 잘 들어맞잖아, 왓슨. 하지만 걔 창문에 있던 얼굴, 복도를 기어다니는 건? 자자자자, 이제 겨우 시작했을 뿐이야. 다음 화요일까진 별다른 진전이 없을 테니까 그동안 우린 베넷과 계속 연락하면서 이 매력적인 도시의 편의시설이나 즐기자고. 다음날 아침에 베넷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하려고 우리에게 잠깐 들렀다. 홈즈가 예상한 대로 그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 교수는 우릴 집으로 불러들인 것에 대해 대놓고 비난하진 않았지만 계속 거칠고 무례한 태도로 분명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엔 다시 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고 강의실을 꽉 채운 학생들에게 평소처럼 훌륭한 수업을 했다. 기이한 행동과는 달리 교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과 에너지가 넘치고 두뇌도 훨씬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수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우리가 알던 그분이 아니에요. 베넷이 말했다. 적어도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별일이 없을 겁니다. 난 바쁜 사람이고 왓슨 박사도 밀린 환자들을 돌봐야 하니까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기로 하죠. 그땐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베넷 씨의 고통도 확실하게 끝내드릴 겁니다. 그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알려주세요. 그 뒤로 며칠 동안은 홈즈를 만나지 못하고 지내다가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전보를 받았다. 다음 날 기차역에서 만나자는 짧은 내용이었다. 캠퍼드까지 가는 동안 그가 해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고 교수의 집에도 그동안 별일이 없었으며 그의 행동도 지극히 정상이었다. 그날 저녁에 낡은 체커스 호텔 방으로 베넷 씨가 찾아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오늘 런던의 그 사람에게서 편지와 작은 소포가 왔어요. 각각 우표 밑에 십자 표시가 있더군요. 건드리지 말란 경고의 표시죠. 그 외엔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증명되는군요. 자, 베넷 씨. 오늘 밤에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 추리가 정확하다면 오늘 이 문제를 끝낼 기회를 맞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선 교수를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계속 바깥 동정을 살피고 있다가 교수가 방문 앞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조금 기다렸다가 들키지 않게 몰래 따라가요. 왓슨 박사와 나도 근처에 잠복해 있을 겁니다. 그건 그렇고 전에 말한 그 작은 상자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홈즈가 말했다. 교수님이 시계줄에 달고 다녀요. 그 상자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상자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집에 힘 좀 쓰는 남자가 또 있습니까? 맥페일이라고 마부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디서 잡니까? 마곡간 위에요. 어쩌면 그 사람이 필요할지도 모르겠군요. 이제 밤이 될 때까진 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만 가보시죠. 우린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거의 자정이 다 되어갈 무렵에 우린 교수의 집 현관문 바로 맞은편에 있는 관목 숲속에 자리를 잡았다. 날씨는 무척 좋았지만 제법 쌀쌀했기 때문에 두꺼운 코트를 입고 온 것이 천만 다행이었다. 산들 바람이 불었고 구름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흘러들어와 가끔씩 반달을 가리곤 했다. 우릴 이끈 기대와 흥분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이상한 일련의 사건들이 곧 끝날 것이란 내 친구의 확신이 없었다면 그 철야 잠복은 상당히 비참했을 것이다. 9일이란 주기가 맞다면 오늘 교수의 상태는 최악일 거야. 교수가 이런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 프라하에 다녀온 뒤부터였다는 것. 이제 프라하에 누군가를 대신하는 런던의 보헤미안 상인과 비밀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바로 오늘 그자에게서 소포를 받았다는 것. 이 모든 사실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교수가 무슨 약을 먹는지 왜 먹는지 몰라도 프라하에서 약을 구입해서 어떤 확고한 처방전에 따라 9일마다 약을 먹고 있는 건 분명해. 내가 관심을 가진 첫 번째 지점이 바로 9일이란 주기였어. 그런데 그의 증상이 정말 놀랍더구만. 혹시 교수의 손가락 마디를 봤어? 난 못 봤다고 고백해야 했다. 그렇게 두껍게 볼록 튀어나온 손가락 마디는 처음 봤다고 왓슨. 이봐 왓슨, 사람을 볼 땐 항상 손부터 봐. 그 다음에 소매 끝부분, 바지, 무릎, 구두 순이야. 그렇게 특이한 손가락 마디는 진화의 과정에서나 설명할 수 있는 건데. 홈즈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한 손으로 이마를 쳤다. 아이고, 이런 바보. 왓슨. 여태껏 그걸 몰랐다니 믿을 수가 없구만. 이 모든 것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연관성을 놓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손가락 마디를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까? 게다가 그 개, 그리고 담쟁이 동굴. 이제 정말 탐정을 그만두고 작은 시골의 농장으로 사라질 때가 온 모양이야. 응? 저기 봐, 왓슨. 교수가 나왔어. 이제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거야.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고 집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에 프레스버리 교수의 키 큰 모습이 보였다. 그는 잠옷 가운을 입고 있었다. 현관문을 나올 땐 분명히 똑바로 서 있었는데 금세 상체를 앞으로 구부리곤 팔을 축 늘어뜨렸다. 교수는 앞으로 걸어갔다. 교수에게 점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완전히 웅크린 자세로 손과 발을 이용해 걷기 시작하더니 매번
점점 더 힘이 넘쳐나는 것처럼 가볍게 휙휙 뛰어가고 있었다. 교수가 집 앞을 지나 모퉁이를 돌아가자 베넷이 현관문을 열고 나와 몰래 교수를 뒤따라갔다. 가세 왓슨, 얼른! 홈즈가 외쳤다. 우리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걸어가서 집의 옆쪽 벽 맞은편으로 이동했다. 반달이 벽을 환하게 비추고 있어서 담쟁이 동굴로 덮인 벽 앞에 웅크리고 있는 교수의 모습이 똑똑히 보였다. 갑자기 교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민첩하게 벽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분명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발과 손으로 이 줄기에서 저 줄기로 건너뛰어가는 것이 마치 자신의 힘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달빛 속에서 잠옷 가운을 양쪽으로 펄럭이며 벽을 기어 올라가는 교수의 모습이 마치 거대한 직사각형 모양의 박쥐 같았다. 하지만 이내 실증이 났는지 교수는 이 줄기에서 저 줄기로 옮겨가며 다시 아래로 내려왔다. 그리고 다시 아주 이상한 자세로 마구간 쪽으로 기어왔다. 울프 하운드가 밖으로 나와 격렬하게 지어대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주인의 모습을 보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격렬하게 지어댔다. 개를 묶은 쇠사슬이 팽팽해졌고 개는 간절한 열망과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교수는 사냥개가 닿지 않는 곳에 웅크리고 앉더니 온갖 방법으로 개를 자극하기 시작했다. 길에서 자갈을 한 움큼 주워 개의 얼굴에 던졌고 막대기를 주워 들고 개를 찌르는가 하면 개의 입 앞에 손을 뻗었다 뒤로 뺐다 하면서 약을 올렸다. 이제껏 홈즈를 따라다니며 온갖 기이한 광경을 봤지만 세상에 이보다 더 기괴한 광경은 처음이었다. 침착하고 위험 있던 사람이 개구리처럼 땅에 웅크리고 앉아 온갖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괴롭히는 모습이라니. 개는 이제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미친 개처럼 날뛰고 있었다. 일이 벌어진 건 순식간이었다. 쇠사슬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목걸이가 빠졌다. 목이 두꺼운 뉴폴랜드 용이라 원래 좀 느슨했던 것이었다. 금속 목걸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다음 순간 개와 사람이 서로 뒤엉켜 땅바닥을 굴러가고 있었다. 개는 분노로 포효하고 있었고 교수는 공포에 질린 비명을 내지르고 있었다. 교수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개의 송곳니에 목을 깊이 물린 교수는 우리가 달려가기도 전에 이미 정신을 잃었다. 우리가 개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건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었다. 다행히 베넷이 달려와 떨어지라고 명령하자 커다란 울프 하운드는 즉시 정신을 차렸다. 시끄러운 소리에 마구간 위의 방에서 자던 마부가 뛰어나왔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어. 전에도 교수님이 개를 괴롭히는 걸 봤거든요. 조만간 개한테 물릴 줄 알았다니까요. 마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사냥개를 묶어놓고 우린 교수를 그의 방으로 옮겼다. 내가 교수의 찢어진 목을 치료할 때 의학학위가 있는 베넷시가 도와주었다. 개의 날카로운 송곳니가 경동맥 근처를 파고들어서 출혈이 심각했다. 반 시간쯤 뒤에 고비를 넘기고 나서 난 환자에게 모르핀 주사를 놓아주었다. 환자는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제야 우린 서로를 바라보고 상황을 파악할 여유가 생겼다. 저 인류외과 의사한테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말했다. 안 돼요, 제발. 이 일을 아는 사람은 우리 집안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끼린 비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바깥으로 새나가면 소문이 퍼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대학에서 교수님의 위치와 유럽 전체에 알려진 명성, 그리고 따님의 감정을 생각해 주세요. 베넷이 외쳤다. 그렇긴 하죠. 가능하면 우리 손에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베넷이 시계줄에 달려있다던 그 열쇠를 좀 가져다 주세요.
환자는 맥파일이 지키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곧 알려줄 겁니다. 교수의 비밀 상자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홈즈가 말했다. 들어있는 게 많진 않았지만 진상을 밝히기엔 충분했다. 빈 약병, 거의 꽉 찬 약병 하나, 피하 주사기, 외국인이 쓴 듯 삐뚤빼뚤한 필체의 편지 몇 통이 있었다. 봉투에 십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비석에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편지들이 분명했다. 각각 커머셜 도로 주소와 A 도락이란 서명이 있었고 안엔 새 약병을 프레스버리 교수에게 보냈단 송장과 돈을 받았단 영수증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봉투는 좀 달랐다. 좀 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쓴 듯한 그 편지엔 프라하의 소인이 찍힌 오스트리아 우표가 붙어 있었다. 우리가 찾던 게 바로 이거야. 홈즈가 봉투를 열면서 외쳤다. 존경하는 교수님께. 교수님이 다녀가신 뒤에 이 건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약을 복용하기로 결정하셨겠지만 조심하라고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험 결과 어떤 형태로든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인원의 혈청을 쓸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전에도 설명했겠지만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검은 얼굴 랑구르 원숭이 혈청을 사용했습니다. 랑구르 원숭이는 물론 땅에선 기어다니고 높은 곳에 잘 올라가지만 유인원은 똑바로 서서 걷고 모든 면에서 인간과 훨씬 더 가까우니까요. 모든 과정이 끝나기 전에 이런 일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영국엔 현재 이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고 도락이 나를 대신해서 두 분께 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주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높은 존경을 표하며 H. 로벤슈타인. 로벤슈타인. 신문에서 그 이름을 본 기억이 났다. 젊음을 되찾는 불로장생 비약을 개발하고 있는 무명 과학자에 대한 기사였다. 프라하의 로벤슈타인. 로벤슈타인은 인간에게 놀라운 힘을 주는 혈청을 개발했지만 과학계에서 금기시 되었다. 그 근원을 밝히길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난 내가 기억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했다. 베넷은 선반에서 동물학 편람을 찾아왔다. 랑구르, 히말라야 산길석에 사는 검은 얼굴 원숭이로 기어다니는 원숭이 중 가장 크고 인간과 가장 비슷하다. 설명이 아주 많네요. 감사합니다, 홈즈씨. 덕분에 악의 근원을 밝혀냈어요. 진정한 악의 근원은 올바르지 않은 사랑입니다. 교수는 자신이 젊어져야만 때늦은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인간이 자연을 거스르면 자연의 발 아래로 추락하기 마련이죠. 만물의 영장이란 인간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면 다시 동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홈즈는 손에 들고 있던 약병 속에 투명한 액체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가 이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유통시키고 있는 위험한 독극물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 더 이상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재발할 위험은 얼마든지 있죠.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약품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인간성에 대한 진정한 위험은 바로 그겁니다. 왓슨, 생각해봐. 세속적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쓸모없는 삶을 연장하려고 애쓰겠지만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을 거야. 결국 쓸데없는 사람들만 늘어나게 될 테고 세상은 완전 쓰레기장이 될 거 아닌가. 갑자기 홈즈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몽상가에서 다시 활동가로 돌아온 것이었다. 베넷 씨, 이제 더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껏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이
이젠 일반적인 가설에 쉽게 맞아떨어집니다. 물론 걔는 누구보다 빨리 교수의 변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달라졌으니까요. 로이를 괴롭힌 건 원숭이였고 로이가 공격한 건 역시 교수가 아니라 원숭이였습니다. 높은 곳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은 원숭이에겐 본능적인 즐거움이죠.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며 놀다가 우연히 프레스버리 양의 창문에 닿게 되자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던 거고요. 왓슨, 아침 일찍 런던으로 가는 기차가 있어. 그 전에 체커스에 들러서 차나 한 잔 마시고 떠나자고.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어다니는 남자 끝까지 읽었습니다. 도대체 몇 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녹음은 잘 끝난 것 같은데 편집하다가 또 오점이 있을지 한번 봐야겠네요. 역시 여행을 다녀와서 감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읽어야겠습니다. 그럼 들어줘서 고맙고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길.